1943년 3월 1일 오전 6시 30분, 에드 루너 소령은 포트 모스비의 비에 젖은 산호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B-25 미첼 폭격기 승무원들이 임무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상부 지휘부에서 이미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31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72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침몰시킨 함선은 랑척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라바울에서 8척의 방략 수송선과 8척의 구축함을 파견했습니다. 이 함선들은 약 7,000명의 병사를 싣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이 기지를 증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보부는 이 호송대의 출발을 가로챘습니다. 레이에 도착하는 수송선 한 척마다 연합군이 피로 정글에서 파내야 할 또 다른 사단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루너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만 피트 상공에서의 전통적인 폭격은 함선에게 기동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일본 함장들은 미군 폭격기들이 고도를 높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폭탄의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함선을 폭탄 낙하 지점에서 멀리 돌렸습니다. 미국 제5공군 B-17 폭격기들은 8달 동안 일본 호송대를 공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명중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폭탄은 배가 항해하는 동안 텅 빈 바다에서 무해하게 폭발했습니다. 계산은 잔혹했습니다. 고도에서 떨어진 1000파운드 폭탄이 물에 닿기까지 37초가 걸렸습니다. 이 37초 동안 30노트로 항해하는 구축함은 380야드를 이동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축구장 길이보다 긴 거리였습니다. 폭격수는 함선이 있던 곳을 조준했습니다. 폭탄은 함선이 있었던 곳에 명중했습니다. 루너는 임무가 반복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폭격기들은 함선 주변에 정확한 패턴을 몰아주는 완벽한 폭격 사진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패턴은 함선 주위에만 있었고 결코 함선 위에는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직격탄이었다고 보고했지만 근접 오폭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군은 계속 항해했습니다. 미군 폭격기 손실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교에 비행되는 호송대를 공격하려다가 4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는 40명의 인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고고도 폭격기들을 체계적인 정밀도로 각초했습니다. 일본군 포수들은 접근을 추적하고 조준선을 계산하고 대공포로 편대를 포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무렵에는 비행대의 절반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제5공군을 지휘하는 조지 케니 장군은 그것을 들은 모든 조종사에게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면 위로 폭탄을 납작한 돌처럼 튕기자는 것이었습니다. 50피트 고도로 비행하러 접근하십시오. 300야드 밖에서 5초 지연 신관이 달린 폭탄을 투하하십시오. 운동량이 폭탄을 함선 선체로 밀어넣게 하십시오. 폭탄은 한 번, 어쩌면 2번 튕긴 다음 접촉 시 또는 수면 바로 아래에서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이론가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그것이 자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대공포로 무장한 함선을 향해 50피트 상공에서 쌍발 엔진 폭격기를 조종하는 것은 루너가 개발한 모든 생존 본능에 입에되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127mm 주포와 25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더 가벼운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무기들은 해당 고도의 폭격기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에 한 번만 제대로 맞으면 승무원이 눈을 깜빡하기도 전에 B-25가 바다로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상부 지휘부는 이 전술을 2번이나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실험적이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루너의 스키 폭격 연습 요청은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1월에도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이를 장비와 인력에 대한 무모한 무시라고 불렀습니다. 항공 승무원들은 입증된 고고도 전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고도 전술로는 함선을 침몰시킬 수 없었습니다. 루너의 스키 폭격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는 태평양 전쟁에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이제 루너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루너는 작전 텐트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정찰 사진을 계획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일본 호송대는 새벽에 비스마르크해를 통해 남동쪽으로 항해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8척의 덩치 큰 수송선이 2개의 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축함들은 측면을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함선은 병사들과 포병, 그리고 탄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그 수송선들이 레이에 도착한다면 뉴기니에서의 전쟁은 1년 더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공격에 대한 케니의 믿음을 입증하거나 60명의 미군 항공 승무원들을 점심 식사 전에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호송대는 오전 9시에 공격 범위 내로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준비에 3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조종사들에게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3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루너는 비행대장들을 텐트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연습이 금지되었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B-25 미첼은 루너가 요구하는 임무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폭격기는 중고도에서 수평 폭격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쌍발 라이트 사이클론 엔진은 수평 비행 시 시속 300마일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포수들이 접근을 추적하는데 30초를 가진다면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케니의 개조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5 공군 정비사들은 기수 폭격수 이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을 향하는 8정의 59경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4정은 기수에, 4정은 동체 측면 블리스터에 장착되었습니다. B-25는 초당 200발을 목표물에 쏟아부을 수 있는 비행 포대가 되었습니다.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접근하는 동안 기관총 사격으로 함선의 대공포를 제압하십시오. 포수들에게 몸을 숨길 이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반격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드십시오. 루너는 3주 전에 정비사들이 자신의 항공기에 총을 장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개조는 1200파운드의 무게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무게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것은 그의 폭격기를 공격기와 해상 공격 전투기 사이의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연습 비행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케니는 프루스라는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924년에 포트 모스비 근처의 네이터 암초에 좌초된 4700톤급 증기선이었습니다. 녹슨 선체는 절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목표물이었습니다. 루너의 승무원들은 새벽과 황혼에 연습 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빛이 좋지 않았고 관찰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속 270마일로 파도 위를 스치듯 비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폭탄 투하 시점을 맞추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배웠습니다. 제이크 포셋 중위는 2월 16일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50피트 대신 70피트로 너무 높이 접근했습니다. 폭탄은 2번 튕겨 완전히 프루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난파선 300야드 너머에서 폭발했습니다. 포셋의 폭격수 마이크 루소 선임하사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더 낮고, 더 빠르게, 더 가까운 투하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비행에서 포셋은 45피트 고도로 접근했습니다. 폭탄은 한 번 튕겨 프루스 선체의 흘수선 바로 아래에 충돌했습니다. 그곳은 함선의 탄약고가 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폭탄 한 발로 1000톤의 탄약을 폭발시켜 구축함을 2동강 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루스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루너는 브리핑 테이블에 정찰 사진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선두 수송선을 가리켰습니다. 그 수송선은 800피트 길이였습니다. 10,000톤의 배수량에 1500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호송대의 기함이었습니다. 텐트 안의 모든 장교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증원 병력은 분할을 6개월간의 악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5,000명의 연합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만약 그 수송선들이 짐을 내린다면 레이는 더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스키 폭격의 계산은 대부분의 폭격기 승무원들이 시도해본 적 없는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접근 고도는 수만 50피트였습니다. 접근 속도는 시속 270마일이었습니다. 투하 지점은 목표물에서 300야드 거리였습니다. 폭탄 궤적 각도는 8도였습니다. 지연 신관은 5초였습니다. 어떤 변수라도 하나라도 놓치면 폭탄은 함선을 넘어 튕겨 나가거나 짧게 폭발하거나
잘못된 각도로 물에 부딪혀 불발될 것이었습니다. 루너는 각 조종사에게 특정 목표물을 할당했습니다. 목표는 수송선 1번부터 수송선 8번까지였습니다. 수송선이 이미 불타고 있다면 구축함이 보조 목표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대 효율과 최대 파괴력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 번의 통과, 한 발의 폭탄,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오전 7시에 각자의 항공기로 향했습니다. 9대의 B-25에 54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호주 왕립공군 소속 13대의 보파이터 전투기가 먼저 호송대를 기충소사하러 대공포를 제압할 것이었습니다. 그들 위에는 16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고도에서 폭격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함선들이 기동하게 만들고 대항을 흩뜨릴 것이었습니다. P-38 라이트닝 전투기는 일본군 제로기들을 고고도에서 붙잡아 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타는 50피트 고도의 루너의 9대 폭격기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전 7시 15분에 자신의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부조종사 톰 벤즈 중위는 이미 비행 전 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폭격수 칼 월스 선임하사는 네 번째로 폭탄 투하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승무원은 9달 동안 함께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50피트 고도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너는 자연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연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라이트 사이클론 엔진은 익숙한 갱음을 내며 작동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다른 8대의 B-25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편대는 세대씩 비행하며 이륙할 것이었습니다. 루너의 비행대가 첫 번째였습니다. 내내 수만 일을 낮게 비행해야 했습니다. 일본 레이더는 100피트 아래의 항공기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기습 공격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이점이었습니다. 오전 7시 45분, 루너는 브레이크를 풀고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까지 그는 케니의 이론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자신이 비행대 전체를 학살로 이끌었을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해까지의 비행은 90분이 걸렸습니다. 루너는 자신의 편대를 해수만 30피트에서 유지했습니다. 파도 물보라가 가끔 그의 앞유리를 튀길 정도로 낮게 비행했습니다. B-25들은 느슨한 V자 대형으로 비행했습니다. 각 항공기는 200야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관 접촉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동시에 한 번의 대공포 사격으로 2대의 폭격기를 격추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멀었습니다. 무선 침묵이 유지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모든 주파수를 감시했습니다. 한 번의 송신만으로도 호송되는 미군 폭격기들이 접근 중임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습은 협동보다 더 같이 있었습니다. 루너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호송대는 북동쪽으로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12노트의 속도로 VTZ 해협을 향해 항해 중이어야 했습니다. 아침 정찰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대로였습니다. 아래 바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흰 파도도 일본 순찰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방향으로 지평선까지 펼쳐진 끝없는 푸른 바다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낮게 비행하면 루너는 5m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호송대는 어디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항법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오도만 항로를 벗어나도 그들은 목표물을 완전히 놓칠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각도로 호송대에 접근하면 구축함들이 주포를 겨눌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52분, 루너는 수평선에서 양기를 발견했습니다. 16척의 함선이 대항을 이루어 항해하며 내뿜는 검은 디젤 양기였습니다. 그는 목 마이크를 한 번 눌렀습니다. 타이탄 편대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의 편대원들은 한 번의 클릭으로 응답했습니다. 무선 규율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호송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2개의 랄로 이루어진 수송선들이었습니다. 각 랄에는 4척의 함선이 있었습니다. 구축함들은 2마일 앞과 양측면에서 보호막을 형성했습니다. 루너는 가장 가까운 구축함의 포탑 위치를 세어보았습니다. 6개의 주포 탑재 포탑과 수십 개의 더 작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평선을 넘는 순간 모든 총이 그의 접근을 추적할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57분, 보파이터 전투기들이 진입했습니다.
루너는 3마일 밖에서 랄세대의 호주군 항공기가 북동쪽에서 호송대에 급강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20mm 기관포가 구축함 갑판을 휩쓸었습니다. 예광탄이 수면을 가로질러 궤적을 그렸습니다. 일본 대공포들은 새로운 위협을 향해 선회했습니다. 정확히 계획대로랐습니다. 보파이터 전투기들은 함선을 침몰시키기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수들이 잘못된 방향을 보도록 만들기 위해 있었습니다. 30초 후, B-17 폭격기들이 10,000피트 고도에 도착했습니다. 루너는 폭탄창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탄들이 호송대를 향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일본 함선들은 해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우연으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알은 흩어졌습니다. 간격은 넓어졌습니다. 구축함들은 최대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한미에서는 하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안박했습니다. 루너는 스로틀을 뒤로 당기고 40피트 고도로 강하했습니다. 그의 비행 속도는 시속 260마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폭격수 월스는 거리를 에치고 있었습니다. 4,000야드, 3,800, 3,600. 이제 호송대의 각 함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루너는 자신의 목표물을 선택했습니다. 자현 아래 두 번째 수송선이었습니다. 그 수송선은 700피트 길이의 물에 낮게 떠 있었고 완전히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폭탄은 함선 중앙에 명중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병사들로 가득 찬 병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좌측면의 구축함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루너는 총구 섬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그의 펀대를 향해 궤적을 그렸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일본 포수들은 고고도 폭격기를 추적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50피트 고도 접근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2000야드 거리에서 루너는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야덜 정의 59경 기관총이 맹렬히 불을 뿜었습니다. 예광탄이 수송선의 상부 구조물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금속이 번쩍였습니다. 갑판 위의 사람들은 엎드리거나 몸을 숨기려 뛰어들었습니다. 엄폐했습니다. 제압 사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반쯤 박히는 총알들이 대공포 진지를 찍고 지나갔습니다. 분당 800발의 속도랐습니다. 대공포 사수들은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르너의 편대원들은 1200야드 상공에서 흩어졌습니다. 각 폭격기는 배정된 목표물을 향해 정렬했습니다. 판대는 의도적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9대의 폭격기가 9척의 선박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방어하는 측은 사격을 전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응을 조율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800야드 지점에서 구축함의 주포가 다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포탄이 르너의 비행 경로를 좌우로 가로질렀습니다. 충격파로 인해 항공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파편이 기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조종사 배는 손상 상황을 외쳤습니다. 자연 엔진의 오일 압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상 범위였습니다. 600야드 지점에서 수송선이 르너의 조종석 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갑판 위의 병사들이 엄폐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교 창문과 함포 사수들이 그를 향해 무기를 돌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모든 본능은 기술을 올리고 고도를 높아 벗어나라고 외쳤습니다. 300마일 시속의 속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강철의 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400야드 지점에서 알츠의 목소리가 엔진 소음을 뚫고 들렸습니다. 폭탄이 장전되었고 투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300야드 지점에서 르너는 폭탄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0파운드의 폭탄이 자유낙하하자 항공기는 2로 솟구쳤습니다. 폭탄은 운동량에 의해 앞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폭탄은 함수부터 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납작한 돌처럼 한 번 튀어오른 후 수송선의 선체로 날아갔습니다. 르너는 조종간을 세게 당겨 기술을 올렸습니다. 5초짜리 신관이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수면에서 폭발했습니다. 르너는 폭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로 가득 찬 시야 속에서도 그는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충격파가 그의 항공기를 강타했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일격과 같았습니다. 꼬리가 들리고 B-25가 옆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벤이 조종관과 싸웠습니다. 고도계는 100피트, 200피트, 300피트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르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송선이 두 동강 나고 있었습니다. 선체 중앙에서 불기둥과 검은 란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구멍은 찌그러졌고 금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연쇄 폭발이 상부 구조물을 휩쓸었습니다. 배는 자연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앞구리에 뚫린 거대한 구멍으로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사들이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작은 항체들이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폭탄이 투하 후 15초 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많은 도약 폭격은 성공했습니다. 르너의 오른쪽에서는 제이크 포셋 중위의 폭격기가 자체 공격 임무를 마치고 기술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송선이 불타고 있었고, 불길은 선수 마스트를 타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는 빌 헤이스 대위가 구축함에 폭탄을 막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두 번 튀어오른 후 후방 포탑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내부 폭발로 구축함의 선미가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다시 바다로 추락했을 때 배의 후방 3분의 1가량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구축함은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첫 90초 만에 4개의 목표물이 명중되었습니다. 일본 수송선단은 혼란에 빠졌지만 방어하는 측은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먼 측면에 있던 구축함 한 척이 폭격기를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주포가 란달아 발사되었습니다. 포탄은 톰 미첼 중위의 B-25를 향해 물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50야드 빗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20야드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미첼의 항공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체 아래 폭탄은 충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폭격기를 즉시 증발시켰습니다. 낙하산도,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5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르너는 파편이 물 위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B-25들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칼 존슨 중위는 수송선단의 기함인 선두 수송선에 정렬했습니다. 그의 접근은 급과서적이었습니다. 50피트 구도, 270마일 시속의 속도로 기총을 난사했습니다. 일본 승무원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반격했습니다. 20mm 기관포와 중기관총, 심지어 소총까지 동원했습니다. 존슨의 폭격기와 수송선 사이의 공기는 예광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존슨의 폭탄 투하는 완벽했습니다. 폭탄은 한 번 튀어오른 후 함교 바로 앞 수송선의 선체를 관통했습니다. 지연 신관 덕분에 폭발하기 전에 배 깊숙이 침투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폭발은 3개의 갑판을 찢어 놓았습니다. 화물칸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르너는 그 화물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탄약, 포탄, 연료 드럼통 등이었습니다. 수송선은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갑판 위의 사람들은 불타고 있었고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폴 워렌 중위의 폭격기는 접근 중에 피격되었습니다. 구축함 중 한 척의 일본 사수가 마침내 적어도 공격에 적응한 것입니다. 20mm 포탄이 워렌의 자연 날개를 찢었습니다. 뚫린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워렌은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300야드, 200야드, 150야드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튀어오른 후 수송선의 흘수선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워렌은 불꽃을 흘리며 급히 우회전했습니다. 그의 부조종사 데이브 밀러 중위는 이미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폭격기는 겨우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6척의 수송선이 불타거나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2척의 구축함이 손상되었고 하나의 B-25가 손실되었습니다. 공격은 4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대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렐프 첼 소령이 이끄는 90번째 폭격 비행대 소속의 9대의 B-25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5마일 밖에서 르너의 공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전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첼의 편대는 흩어졌고 각 폭격기는 여전히 떠있는 배들 중에서 목표물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송선단의 모든 함포가 낮은 고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구축함들은 방어선을 형성했고 주포들이 일제 사격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바다는 포탄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포격은 강렬하고 치명적이며 계산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첫 번째 공격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공격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에게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세례 폭격기는 해를 등지고 동쪽에서 진입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본군 사수들은 반쯤 눈이 멀어 그림자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그의 폭탄은 이미 기울고 있던 수송선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은 침몰을 가속화했습니다. 배는 앞으로 기울어진 후 2분도 채 되지 않아 가라앉았습니다. 1200명의 병사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해럴드 젠슨 중위는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접근 각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얕고 너무 빨랐습니다. 그의 폭탄은 3번 튀어 올랐습니다. 목표 구축함을 완전히 지나쳤고 수송선단 너머에서 모해하게 폭발했습니다. 젠슨은 기술을 올린 후 다시 공격하기 위해 선회했습니다. 그가 놓쳤던 일본 구축함은 그가 선회하는 내내 그를 추적했습니다. 젠슨이 두 번째 접근을 위해 돌아왔을 때 구축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그의 자연 엔진을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포탄은 조종석을 강타했습니다. 젠슨의 B-25는 뒤집힌 채 300마일 시속의 속도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폭발은 없었고 충돌만 있었습니다. 바다는 항공기를 삼키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대의 폭격기가 격추되었고 7척의 수송선이 침몰하고 있었으며 3척의 구축함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전투는 8분 동안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르너는 일본군에게 여전히 구름 이 어딘가에 60대의 제로 전투기가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로기들은 오전 9시 15분에 나타났습니다. 18대가 12,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였습니다. 르너는 흩어진 구름 사이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폭격기를 향해 급강하하는 은빛 형체들은 들지를 향해 돌진하는 매와 같았습니다.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그들을 막아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수적으로 렐세이거나 일본군이 아무도 모르는 두 번째 전투기 편대를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르너의 B-25는 취약했습니다. 연료도 부족했고 탄약도 부족했습니다. 그의 기수 기관총에는 아마도 200발 정도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공중전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폭격기를 힘겹게 존중하게 된 결연한 제로 조종사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앞으로 밀고 파도 상단 높이까지 급강하였습니다. 20피트, 15피트였습니다. 프로펠러는 바닷물을 휘저어 소금물을 뿌렸습니다. 제로기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절반은 P-38들과 교전하기 위해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9대는 폭격기를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400마일 시속의 빠른 속도로 접근했습니다. 1000야드 밖에서 20mm 기관포를 발사했습니다. 르너는 예광탄이 자신의 캐노피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급선회하여 자신을 맞추기 어려운 목표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뒤편에서는 토미 블레이크 선임 하사가 등쪽 총좌에서 가장 가까운 제로기를 향해 짧게 조절된 사격을 가했습니다. 일본 전투기는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손상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심스러웠을 뿐입니다. 워렌 중위의 손상된 폭격기는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로기 한 대가 그의 꼬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렌은 그가 아는 모든 해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상승, 하강, 손상된 날개에 부담을 주는 급선회 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로 조종사는 뛰어났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게 워렌이 상승선회 중 속도를 잃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초간의 짧은 사격을 가했습니다. 워렌의 우연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폭격기는 기술을 받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르너는 3개의 낙하산을 보았습니다. 5명 중 3명만이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제로기들은 6분 동안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공격을 중단하고 상승했습니다. 르너는 이유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B-7 폭격기들이 10,000피트 상공에서 두 번째 공격을 위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로기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래의 폭격기들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서 수송선단을 방어할 것인가. 그들은 이를 선택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송선단의 더 큰 위협은 중폭격기들이었습니다. 르너는 이 일시적인 유예를 이용해 피해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의 자연 엔진은 거칠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일 압력은 요동쳤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60%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포트 모스비로 돌아갈 만큼의 연료였습니다. 아마도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송선단을 뒤돌아보았습니다. 8척의 수송선이 피격되었습니다. 7척은 침몰 중이거나 이미 가라앉았습니다. 8번째 수송선은 불타고 있었지만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브리튼 해안으로 향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경계선에 있던 4척의 구축함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2척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2척은 불타는 수송선 주위를 돌며 생존자들을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비스마르 해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21분이었습니다. 첫 공격은 11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륙은 3일 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미국 폭격기들은 6시간마다 다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PT보트들은 구명정의 탄 생존자들을 쫓을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수송선단에 7,000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200명 미만이 라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랄떼 태양 아래에서 익사하거나 불타거나 노출로 사망할 것이었습니다. 르너는 기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그의 편대는 30마일 해상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4대의 폭격기가 손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수만 도약 폭격은 가능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기술은 정교해지고 표준화될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의 모든 폭격 비행대에 가르쳐질 것이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일본 지휘관들은 연합군 공군력 사정권 내에서 대규모 수송선단을 이동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할 것이었습니다. 전방 기지 보급선은 끊길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너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연료 게이지가 떨어지고 있고 엔진이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트 모스비는 9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탄약, 사용할 수 없는 총, 도구, 예비 부품 등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B-25는 하나의 엔진이 거칠게 작동하며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10시 10분, 벤이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뉴기니의 남부 해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엔진은 이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우징의 균열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도 게이지는 위험 범위를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5분 더 지나면 엔진이 완전히 멈출 것이었습니다. 르너는 자연 프로펠러의 피치를 조절하고 모든 출력을 우연 엔진으로 전환했습니다. 폭격기는 180마일 시속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실속 속도 바로 겨우 공중에 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해안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40마일, 30마일, 20마일. 엔진은 버텼습니다. 르너는 11시 17분에 포트 모스비에 착륙했습니다. 할주로에는 지상요원, 정비사, 정보 장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송선단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르너는 엔진을 끄고 30초 동안 조종관을 여전히 잡은 채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그의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42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마치 3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리핑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르너와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작전 텐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들은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몇 척의 배가 피격되었습니까? 몇 척이 침몰하고 있습니까? 몇 개의 폭탄이 투하되었습니까? 몇 대의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까? 장교들은 파편 같은 정보들로 전체 상황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9명의 조종사들이 공격했습니다. 5명만이 돌아왔습니다. 미첼은 사라졌습니다.
젠슨도 사라졌습니다. 어뢰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카탈리나 비행정에게 구조되었습니다.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정찰 사진은 오후 1시에 도착했습니다. 정오에 호주 공군의 브리스톨 보파이터가 15,000피트 상공에서 수송선단을 촬영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러너의 승무원들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8척의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이 중 7척은 침몰했거나 침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번째 수송선은 뉴브리튼 해안에 좌초되어 불타고 있었습니다. 구축함 4척 중 2척은 침몰했습니다. 나머지 2척은 심하게 손상되어 라바울로 철수 중이었습니다. 첫 공격부터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까지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케니 장군은 오후 4시에 포트모르즈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작전 텐트로 직행하러 정찰 사진들을 브리핑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그는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안에 좌초되어 불타고 있는 수송선을 가리키며 그것을 끝장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주군의 브리스톨 보파이터들은 해질녘에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라에 도달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2번째 공격은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러너는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격기는 새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그는 활주로에 서서 9대의 B-25 폭격기가 석양 속으로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해질녘에 목표물 상공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생존자들은 해안에 좌초된 수송선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공격대는 오후 8시에 기한했습니다. 좌초되었던 수송선은 사라졌고 정박지에서 침몰했습니다. 손상된 구축함 2척은 철수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2척 모두 피격되어 침몰 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작전을 16척의 배로 시작했습니다. 3월 2일 밤이 되자 14척이 비스마르크해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2척의 구축함은 자정에 라바울로 겨우 돌아왔지만 거의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참담했습니다. 7,000명의 일본군 병력이 라바울에서 탑승했습니다. 이후 이틀간의 정찰 비행에서 약 900명의 생존자들이 구명정이나 수양으로 뉴브리튼 해안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군 PT보트들이 대부분의 구명정들을 요격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구조되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은 물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전투와 학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사령부는 자비를 베풀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나카산으로 내려오는 미군 항공 승무원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했습니다. 미군은 병사들과 구명정에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러너는 사흘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PT보트 승무원들이 구명정에 발포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폭격기 승무원들이 해안으로 헤엄치는 생존자들에게 기총소사를 가했는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쟁에는 규칙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첼의 폭격기가 산산조각 나고 마지막 일본군 수송선이 침몰하는 사이 어딘가에서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후 작전 보고서에도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는 3월 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손실은 수송선 8척과 구축함 4척의 침몰이었습니다. 약 3,000명의 병력이 익사했습니다. 1,500명의 병력이 추가로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1,200명만이 정글을 통해 육로로 라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나 보급품 그리고 조직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능력이 없었습니다. 증원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B-25 폭격기 4대, B-7 폭격기 1대, P-38 전투기 2대랐습니다. 항공 승무원 1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일본군 수송선단 전체를 상대로 한 교환비는 터무니없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스킵 폭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러너의 승무원들이 50피트 상공에서 대공포화가 하늘을 쇳덩이로 만들 때 구축함을 향해 곧장 비행할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용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케니 장군은 이를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해상 공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이를 재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즉시 연합군의 육상 기반 항공력 사정권 내에서 모든 대규모 수송선단 작전을 취소했습니다. 뉴기니로 향하는 보급선은 끊겼습니다. 라에, 살라마와 그리고 마당 주둔군들은 가진 것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해전은 일본군의 전략 이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군이 함선을 공격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군은 스키 폭격을 개선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를 채택했습니다. 소련군도 이를 모방했습니다. 1944년까지 적어도 폭격은 전 세계 해상 공격 항공기의 표준 전술이 되었습니다. 러너는 5월에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16번의 임무를 더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 전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회고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일을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답할 수 없었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준비된 적에게도 같은 전술이 통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석 달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험했습니다. 1943년 6월 3일, 미군 정찰기는 라바울에 또 다른 수송선단이 형성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6척의 수송선과 8척의 구축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함선들이 밤에 항해했습니다. 이번에는 60대의 제로 전투기가 지속적인 공중 엄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구축함에 적어도 공격 방어를 위해 특별히 배치된 추가 20mm 대공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스마르크해 해전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미 5공군은 새벽에 공격했습니다. 12대의 B-25 폭격기가 스키 폭격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송선 2척이 피격되었습니다. 구축함 1척이 손상되었습니다. B-25 폭격기 3대가 격추되었습니다. 교환비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대공 방어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해에서 살아남은 포수들은 후임방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저고도로 추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일찍 발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항공기가 기동할 수 없고 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최종 접근 단계에서 폭격기에 집중 사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미군도 이에 맞서 적응했습니다. 7월까지 미 5공군 정비사들은 조종석과 엔진 주변에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전방 사격 무장을 59경 기관총 12정으로 늘렸습니다. 일부 B-25 폭격기는 14정의 기관총을 장착했습니다. 이론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접근 중 압도적인 화력으로 방어 사격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적 포수들에게 엄폐하거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량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943년 11월 2일, 38대의 B-25 폭격기가 라바울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 가장 큰 규모의 스키 폭격 습격이었습니다. 항구에는 18척의 군함이 있었습니다. 이 중 30척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순양함 1척과 구축함 1척이 침몰했습니다. 보조함 2척이 파괴되었고 상선 16척이 손상되거나 침몰 중이었습니다. 이 습격은 18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B-25 폭격기 2대랐습니다. 교환비는 다시 미국의 이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라바울은 또 다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스키 폭격은 좁은 수락에 있는 함선들의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기동할 수 없거나 항구에 정박했거나 좁은 해협에 갇힌 함선들이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기동할 공간이 있고 전투기 엄호가 있는 수송선단에 대해서는 이 전술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정박한 함선들에게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영국군은 1943년 후반에 스키 폭격을 채택했습니다. 이 기술로 무장한 영국 공군 보파이터들은 노르웨이 르난의 독일군 수송선단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태평양에서의 경험과 유사했습니다. 높은 사상자와 높은 성공률을 보았습니다. 독일군은 상선에 더 많은 대공포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수송선단이 강력한 전투기 호위 아래에서만 항해하도록 요구하며 대응했습니다. 해상으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비용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효과는 그에 비례하여 감소했습니다. 소련군은 흑해와 발트해에서 독일 함선들을 상대로 스킵 폭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더 거칠었습니다. 더 낮은 접근 구도, 더 무거운 폭탄, 그리고 적은 제압 사격이 특징이었습니다.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일부 함선은 침몰했습니다. 많은 폭격기가 손실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군이 태평양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한 훈련과 장비의 정교함이 부족했습니다. 1944년까지 스킵 폭격은 원래의 형태를 넘어 발전했습니다. 미군의 전술은 이제 협동 공격을 포함했습니다. 고고도 폭격기들이 먼저 공격하라 함선들이 기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기들은 기총소사로 대공포화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 스킵 폭격기들이 방어 병력이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저고도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 방식은 효과를 유지하면서 손실을 줄였습니다. 통계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1943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스킵 폭격을 사용한 미군 항공기는 일본군 함선 212척을 침몰시키거나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그 대가는 47대의 폭격기 손실이었습니다. 폭격기 한 대당 4.5척의 함선을 격침시킨 비율입니다. 비교하자면 고고도 폭격은 폭격기 한 대당 0.3척의 함선을 격침시켰습니다. 스킵 폭격이 15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수치화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스킵 폭격은 승무원들이 무기로 가득한 함선을 향해 직접 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광탄이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동안에도 안정된 항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스킵 폭격 임무를 수행한 조종사들은 전투 투입 기간이 더 짧았습니다. 전투 피로율도 더 높았으며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인한 비행 정지 처분도 더 잦았습니다. 이 전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행한 조종사들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러너는 1943년 5월 이후 스킵 폭격을 다시는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승무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입증을 도왔던 전술을 사용하라 임무를 위해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종전까지 그는 62명의 조종사들에게 스킵 폭격을 훈련시켰습니다. 18명이 전사했습니다. 2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수치는 잔인했습니다. 29%의 사망률과 부상자를 포함한 62%의 사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고도 폭격보다 나았지만 다른 거의 모든 전투 항공 락할보다 나빴습니다. 군사 락사가들이 수십 년 동안 논쟁할 질문은 스킵 폭격이 전쟁을 단축시켰는지 여부였습니다. 답은 복잡했습니다. 스킵 폭격은 전투에서 단독으로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보급선을 봉쇄했고 증원을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었으며 일본 해군이 대규모 수송선단 작전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급품이 없으면 주둔군은 약화되었습니다. 증원군이 없으면 방어 진지는 방어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섬들은 하나씩 함락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943년 3월 2일과 3일 50피트 상공을 비행하는 9대의 B-25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5분간의 지속적인 전투로 일본군 수송선단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이 전술은 2번이나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살 행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7,000명의 적군 병사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공포화의 벽 속으로 날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해 수송선단을 공격했던 폭격기들은 종전 후 폐기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품으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드 러너 소량은 1943년 6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31살이었습니다. 그는 88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태평양에서 대부분의 폭격기 조종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그에게 새로운 승무원들을 훈련시키고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며 효과가 있었던 기술들을 전수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러너는 수송기로의 전보를 요청했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전쟁 남은 기간 동안 C-47 수송기를 비행하며 태평양을 가로질러 보급품과 인력을 운송했습니다. 전투도 스킵 폭격도 없었습니다.
그가 훈련시킨 승무원들이 그가 비행하는 법을 가르친 항공기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임무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그 결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령부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본 것을 겪은 후에도 계속 전투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에도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1943년 12월에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진급을 거절한 뒤에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1945년 9월에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러너는 석 달 뒤에 전역했습니다. 그는 순화된 특출 비행 십자 훈장과 2개의 항공 훈장 그리고 사후 작전 보고서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파편상으로 인한 퍼플 하트를 받았습니다. 러너는 1997년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의 보고는 그의 군 복무를 한 문장으로 언급했습니다. 비스마르크해 해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스키 폭격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군 전쟁을 바꾼 전술 개발을 도왔다는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논의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요청을 존중했습니다. 조지 케니 장군은 대부분의 락사 기록에서 스키 폭격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러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니는 그 이론을 고안했습니다. 러너는 단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락사가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한 조종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첫 공격을 이끌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훈련시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포수들이 50피트 상공에서 자신들의 접근을 추적할 때 누구의 기술이 그들을 살려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B-25 미첼 폭격기는 스키 폭격 덕분에 부분적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그 명성은 태평양에서 쌓았습니다. 생존 불가능했을 임무들을 수행하며 말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B-25 폭격기들은 다른 어떤 폭격기보다 많은 적 함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에드 라너와 그의 승무원들이 1943년 3월에 입증한 전술은 태평양의 모든 B-25 부대의 표준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실제로 비행했던 B-25를 전시하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그 항공기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모두 낡아버렸습니다.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몇 대만이 박물관에 남아 비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거나 정적 전시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는 B-25 미첼이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한 대 있습니다. 이 비행기들 모두 비스마르크 해전에서 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행했던 승무원들을 대표합니다. 그 전투 자체는 군사 락사 분야 외부에서는 대체로 잊혀졌습니다. 미드웨이나 과달카날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 대한 대항 영화도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진들도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전과 보고서, 정찰 이미지,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의 증언뿐입니다.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1943년 3월, 1단의 미국 폭격기 승무원들은 항공기가 50피트 고도에서 물 위로 폭탄을 튕겨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전술은 효과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자살 행위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천재적인 전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혁신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시험된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되지 않은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은 대공포화가 공중을 치명적으로 만들 때에도 경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용기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비스마르크 해전 이후로 변했습니다. 일본군 수송선단은 연합군 공군락의 사정거리 내에서 항해를 멈췄습니다. 보급선이 붕괴되었고 수비대는 굶주렸으며 섬들이 함락되었습니다. 전쟁은 한 번에 하나의 섬씩 일본 본토로 다가갔습니다. 일본 해군은 전방 기지에 보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키 폭격 자체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계속 싸우기 위해 필요했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저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모든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해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 주십시오. 저희는 매일같이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십니까?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치를 알려주십시오. 가족 중에 복무했던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라너와 그의 승무원들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십니다.